네, 김프로님 언제 오시냐는 뭐 이런 글들이 종종 있는데 내일부터 방송은 내일부터 네, 오늘 이제 입국을 하고요. 예. 네, 내일부터 바로 또 투입이 됩니다. 쉬는 거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우리는 포도 시청자, 예. 바이더 시청자 또 뭐였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지 말라고 댓글 올라옵니다. 제가 또 못 봤네요. 예. 자, 그러면 문조커피 그리고 여기에 딱 어울리는 밥알 찹쌀떡 한 편 드시면서 오늘 뉴스도 한번 시작을 엔진을 걸어볼까요? 예, 시동 한번 부릉부릉 네. 걸어보겠습니다. 그 어제 뉴욕 증시 마감상부터 살짝 보시면은 숫자 보시면은 이게 다우존스가 1.24% 올랐고요. 나스닥도 1.28% 올랐습니다. 이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비슷한 폭으로 오른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S&P 500도 1.19%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 각도 그대로 코스피가 네. 받아서 쭉 올리는 네. 그런 모양새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건네주는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너무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이. 네.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올랐잖아요. 어제 좀 안 좋. 어제 사실 마감에서 미국은 안 좋았고 우리는 안 좋게 시작하다가 끌어올려줬고. 예. 그거 미국이 다시 받아갔고. 예.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매크로적인 변화는 없었는데요.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부채한도 합상 타결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 그래서 좀 시무룩했다가 이제 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게 뻔히 다들 서로 이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노이즈를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G7 참석하려고 이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예산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메카시 의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디폴트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어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논란이 되는 게 복지 프로그램 지원받으려면 이래라.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그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큰 근로 요구를 받지는 않을 거다. 단 몇 가지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살짝 여지를 좀 뒀어요. 그리고 메카시 의장 같은 경우는 근로 조건은 부양 가족이 없는 건강한 사람한테만 적용된다. 근로 조건은 부양 가족이 없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에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이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괜찮고 부모를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복지를 받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걸로 이제 메카시 공화당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지금 CNBC나 이런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말? 예. 그래요? 예. 근데 그 CNBC에서는 5월은 한 주 더 남았다. 5월 말까지는? 예. 6월 달이 디폴트니까 5월은 한 주 더 남았다 그러면서 다음 주말까지 좀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뭐 합의는 안 하겠죠. 어쨌든 자신들의 또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뭐 시간은 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뭐 들긴 합니다. 사실 뭐 양쪽 모두 지금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싸우는 게 양쪽 다 각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벤트 끝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카메라에서 멀어지는 걸 정치인분들은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예, 니케이가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3만? 예. 어느 정도였죠? 니케이가 지금 한 이 정도 같이 보시면은 뭐 한 2만 한 6천, 7천 이렇게 가던 게 1년 대비거든요. 지금 3만 선 돌파를 했는데 그 토픽스 지수가 좀 더 인상적입니다. 지금 토픽스 지수는 안 갖고 왔는데 3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토픽스는 뭐죠? 그 일본 증시 지수. 그 일본에서도 예를 들면 뭐 니케이는 225개 종목을 한 거고 토픽스는 통합으로 한 건데 요게 지금 33년 만에 그럼 거의 버블 경제 수준. 그래요? 예. 뭐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혼게이자이 니케이 신문에서는 그 디플레이션 탈피 기대가 좀 있다. 여기 잃어버린 30년에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여기서 그 엔화 약세가 또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데가 불안한 것도 일본으로 외국인 자금이 몰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벤트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 특별한 이벤트가 별로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올랐던 것 같다라고 좀 니케이 신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일본은 경제 뭐 이제 끝났다. 일본 기업은 더 이상 뭐 혁신도 없다. 일본 기업들 다 뭐 소니며 이런데 다 망해갖고 이제 남은 거 뭐 도요타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도 니케이하고 토픽스는 각각 15% 한 12% 올랐고요. 이게 다우존스가 0.41% 올해 들어서 하락했고 뭐 S&P도 일본 지수보다 한 낮은 7% 상승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고요. 그 일본 거래소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외국인 투자 순매수 규모가 34조 2천억 원.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 많이 가요? 예,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투자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다 망했다, 도요타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어쩌면 지금 상황에 맞는 분석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랬냐면은 여기가 지금 그 어제 일본에서 1분기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럼 전분기 대비해서 0.4%인데 이거 곱하기 4하면 1.6%잖아요. 1.6%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였었죠? 1.3인가? 1.2인가? 그쯤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은 모양새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영향을 미쳤냐면은 GDP의 절반 이상이 개인 소비가 영향을 미쳤어요. 개인 소비가? 예. 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막 좀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중심이 돼 있는 국가들이 지금 좀 안 좋고 그냥 내부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나라들이 좀 괜찮아요. 내수 시장이 큰 나라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도 뭐 외식, 숙박, 교통 서비스 관련한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뭐 자동차 등 내구재도 국내 내수 소비, 일본 내수 소비가 늘어났고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내수 기여도가 0.7% 포인트니까 그게 뭐 대외 악재, 그러니까 대외 수요는 오히려 마이너스 0.3%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우리나라 GDP를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수 소비가 좀 작은 나라고. 근데 일본은 그 대외 수요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내수가 이거를 보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고요. 그리고 그 뭐 저기가 누구야? 워렌 버핏이 썼던 국제상사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도 꽤 기여를 했습니다. 뭘요? 일본에? 예. 1월부터 많이 샀어요?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일본의 내수 소비잖아요. 아,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거가 아무래도 좀 매력적이었었으니까. 예, 엔화가 좀 약하니까. 네, 많이들 가신 모양이네. 예,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673만 9,500명이니까 한 674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 28배 급증했고요. 1월부터 4월까지만 기준으로 끊어서 보면은 작년 대비 125배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한국인 비중은 31%. 3명 중에 한 분은 한국 사람이었고요. 아, 일본 여행객 중에? 예. 와. 그러니까 2위가 대만인데 1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더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전해드렸었나요? 그제인가? 그 1분기 중에 1,000만 명 해외 나가셨다고. 근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일본 가셨으니까 한 5분 중에 한 분은 일본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해외 나간 사람 다 따진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출장이니 이런 거 다 해서 5명 중에 1명은 일본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많이 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게 뭐 일본이 좋은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보셔야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도 어떤 산업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잘 됐는지를 보시면서 그 섹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을 좀 같이 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본이 뭐 니케이 225도 뭐 잘 나가지만 특히 아까 그 토픽스라고 하셨나요? 하여튼 그 일본의 또 다른 지수는 30년 만에 최고. 이건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30년 만에 최고면 1990년 이후로 지금 이제 그쵸. 최고치를 다시 이제 갔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전의 수치인 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또 어떤 흐름으로 일본이 완전히 또 살아나는 분위기가 될지 아니면 워낙 이제 전 세계적인 뭐 흐름들이 많이 깨진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 네. 그럼 이제 잠시 어떤 좀 엉켜있던 것들이 좀 풀리는 과정에서 네. 잠깐 좀 빛을 다시 좀 봤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리고 거죠. 그게 턴어라운드를 하기가 좀 느린 나라잖아요. 일본이 예. 뭔가 이렇게 전반적인 산업 그 패러다임이 전환하기엔 좀 느린 나라인데 네. 그 상황 자체가 좀 꽤 오랫동안 누적이 돼왔던 게 있는 거고 뭐 관광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내수 산업이 일본이 원래 조금 튼튼한 경향이 좀 있어서 이게 글로벌하게 좀 교역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서 좀 내수가 강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체력의 변화 그 어떤 체질의 변화를 좀 유도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간다면은 사실 우리는 또 이렇게 위기가 상황이면은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해야죠. 그런 네. 것들도 좀 함께 고민해 보실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여튼 일본 뉴스가 뉴스함에서 등장을 한 것 같고요.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두 번째 뉴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EU가 경쟁 제한 우려 관련한 심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이죠. 이거 좀 아쉬워요. 지금 이 합병은 마무리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뭐 이렇게 나라별로 다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의 다 받았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14개 국가 중에 11개 국가에서 심사를 마쳤는데 남은 중에 하나가 EU였어요? 네, 미국, EU, 일본. 뭐야? 제일 큰 나라만 3개 남겼네. 거물들이 좀 많이 남았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항공사 합병은 노선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노선별로 이 노선에 만약에 직항이 혼자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둘이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둘이 합병하게 되면 이게 독점이다. 그러니까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EU 집행위원회가 보도 자료를 냈어요. 대한항공 쪽에다 예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집행위원회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유럽과 한국 사이에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아예 합병을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항공사 합병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3을 가져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3을 가지고 있다. 네네. 그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6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 나 니네 반독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개선해. 그러면은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 국적 항공사한테 넘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선을? 예. 슬롯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럼 1 내놓을게요. 50 이하로 떨어뜨릴게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 띄워주고 그쪽 항공사가 받아가고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 더한다고 6이 되는 게 아니고 한 5나 4쯤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합병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국적 항공사가 둘이 있었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던 항공산업에서의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각국의 그 경쟁 당국들은 되게 아름다운 얘기로 포장을 하겠지만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그렇죠.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알짜 노선을 중심으로 빼갑니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예. 그리고 독점성이 강하고 수익성이 좀 좋은 그런 것들을 좀 빼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중국 노선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합병 승인을 받을 때도 우리나라 공정위가 한 5개 정도 제시했거든요.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한 5개 정도가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그럼 5개 플러스 5개 받고 4개 더. 그래갖고 이제 9개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내게 됐는데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그럼 중국 항공사나 이런 데다 또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국가별로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내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많이 줄어들겠네. 예, 그리고 영국 같은 합병했어.
근데 사실 그때 합병 안 했으면은 망했을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그 영국에서 승인 받았을 때도 영국의 항공사 버진 애틀레틱한테 인천 런던 노선 신규 취항을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노선이 없었는데 그 신규 취항 제공을 하고 그 대한항공이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의 최대 주에 7개 슬롯. 네. 슬롯은 이착륙 횟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공항을 이착륙할 수 있는 주의 최대 횟수를 7개를 버진 애틀랜틱한테 제공해라. 아, 니네 거 7개 빼고 영국 항공사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국적항공사 2개의 합병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결국 이제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일본 남은 거 아니에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우리 핵심 알짜 노선들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일본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예. 일본은 네. 워낙 편수가 많습니다. 하긴 그렇죠. 일본은 뭐 저가 항공도 뭐 수시로 다니니까. 예, 예.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피해가는 방법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노선이 좀 독과점이 있다 그러면 그 노선을 우리나라 항공사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또 괜찮아요. 예, 저비용 항공사가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근데 이제 유럽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저비용 항공사는 그렇게 멀리까지 잘 안 갑니다. 그렇죠. 예. 예, 해봐야 동남아 뭐 일본 요 정도일 테니까. 예, 예. 그래서 그쪽 항공사에다 넘겨줘야 되는 일들이 일종의 우리의 좀 유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항공사에 어떤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비용 항공사도 좀 큰 비행기 하나 정도 리세 갖고 네. 알짜 노선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게 할부 끊어가지고 좀 하나 사라고. 네, 아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있는 비행기 큰 거 한 2대 이렇게 좀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알짜 노선은 너네 줄게 대신 이제 우리 좀 잘 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하면 적어도 그게 해외로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알짜 노선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아까워요. 어쨌든 유럽이니 미준이 다 핵심 알짜 노선만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들 그럴 건데 근데 사실 뭐 항공사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기는 해요. 이게 아니 그렇게 알짜면은 경쟁이 치열하겠지 독과점으로 돼 있겠냐. 그렇게까지 유출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업 통으로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비판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산업은행이 너무 좀 안일하게 합병을 추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좀 있군요. 네. 네. 3% 에어 하나 출시하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네요. 아, 알짜 노선만 운영하는. 우리 또 이렇게 그 차 중고차 구매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중고 비행기. 예. 아 제가 또 잘 보죠. 이거 저 새는 데 없나? 그리고 또 나사 이미 한번 더 풀었던 거 아닌가? 그 침수차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그 이제 저 기어봉 쪽그 밑에 잘 들어보면 흙들이 말라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좀 3 뉴스 3을 좀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 라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라면. 예. 아 라면은 또 댓글 많이 나오는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1인당 라면 몇 개? 라면 많이 드세요? 전 많이 먹는 편이죠. 일주일에 몇 개 정도 드십니까? 일주일에 못해도 한 4-5개는 먹을걸요? 5개요? 네. 와 그럼 5개씩 52주면 250개 200. 우와 정도 먹죠. 이거는 정말 많이 드시네. 아, 왜냐면 워낙 저는 바쁘시죠? 뭐 그렇죠. 편의점에서 일단 먹는 게 양이 많고 그렇게 하나씩 먹기도 하고 이제 집에서도 보통 일주일에 1-2번 이상은 꼭 먹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부대찌개 먹으면 무조건 하나 때려 넣어야 되잖아요. 아 그쵸. 네. 김치찌개에도 넣고 부대찌개도 그렇죠. 넣고. 그런 거 따져보면 5개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워낙 또 제가 면을 좋아하니까 뭐 비빔면 이런 것도 다 쳐줄 거 아니에요. 그쵸. 짜장라면 난 5개가 아니라 한 10개 가까이 먹는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그때 최태원 회장님 오셨을 때 네. 라면 먹냐고 좀 좋은 라면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고. 막 드시더만 근데 그분도. 네.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대단한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짜파게티도 먹고 한다 그랬었는데. 몇 개 먹는데 우리? 77개. 1인당? 예. 라면 안 먹는 사람 빼고 진짜 안 드신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빼고 하면 라면 먹는 사람들은 한 100개는 무조건 먹는다는 거네, 그죠? 아 그렇겠네요. 예, 평균 77개면 예.
꽤 많이 먹는 편이죠. 그렇죠. 글로벌 라면 소비량이 1,212억 개. 그러니까 2021년에 1,181억 개보다 한 30억 개 정도가 증가를 했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 소비량이 39억 5천만 개인데 전년 대비 한 1억 6천만 개, 4.2% 늘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라면 소비 8위국인데요. 이게 세계 라면 협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의장국이 우리입니까 혹시? 의장국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의 라면의 특성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던데, 그래가지고 통계치를 거기서 좀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구글 번역한 거라 이게 보기가 좋진 않은데, 이게 그 우리나라 당연히 라면 소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이게 45억 개. 아 그럼 이제 절대 개수로. 네, 절대 개수로. 아이고. 인도네시아 1억 4천만 개, 베트남이 8억 4천만 개.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이 와중에 그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8위. 네. 77개 일주일에 한 개 반이란 얘긴데. 예. 이거는 더 드시지 않나? 아니 몇 개 드세요? 한 대여섯 개는 먹지 않아요? 대여섯 개까지는 안 먹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한 두세 개는 먹는 것 같아요. 아니 두 개는 한 번에 먹는 양 아니요? 아니 두 개는 예를 너구리 하나 끓여서 한 개 먹어? 아, 그렇죠. 아 두 개 안 그래? 예. 아, 두 개씩 끓여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밥이랑 같이 먹을 때는 뭐 찌개는 하나면 되지만 혼자 라면을 내가 끼니로 먹을 때는 두 개는 먹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의외로 1인당 라면 소비 1위는 베트남입니다. 아 베트남도 많이 드시죠? 예. 거기에는 그 정프로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베트남 라면은 좀 작아요. 아 거기는 좀 한 개당. 그러니까 한 두 개씩 먹지 않을까. 아. 물론 근데 베트남 분들이 평균적으로 그 좀 양이 좀 적다고는 말씀을 하시긴 하죠. 식사량 자체가. 예. 아. 그 쌀국수 말고 이렇게 물 부어 먹는 거 있습니다. 컵라면처럼. 그 우리는 컵라면 뚜껑 닫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봉지 라면을 넣고서 물 부어서 먹는 그런. 뽀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뽀글이죠. 그렇게도 드세요? 예. 근데 그 우리는 라면 본인지에다 그대로 넣는 게 뽀글인데 거기는 그릇에다 넣고 물을 부어서.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 그 베트남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은 2019년까지 한 55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1년에 88개, 지난해 2021년 기준 88개로 한국을 제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좀 제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중국이 제일 많이 먹고요. 우리나라의 라면 브랜드의 해외 수출액은 한 1조 원 정도 되고 135개국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굳이 라면 얘기만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렸던 건 아니고 라면 주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라면 관련된 주식 우리나라에 뭐 오뚜기랑 농심 요 정도인가요? 농심 그리고 저기 불닭볶음면. 삼양. 예. 근데 라면 관련한 두 가지 모멘텀, 하나는 그 곡물가 인상에 따른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면은 곡물가 떨어져도 라면값 안 깎아줍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한번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 가격 인상 후에 그다음에 원가가 좀 내려갔을 때 그 벌어지는 이익, 그게 있고,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거 있습니다. 해외 진출해서 시장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이번에 농심이 1분기 실적을 냈는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지난해 1분기보다 8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큰 수준인데.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 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미국 법인 영업이익이 600%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농심 전체의 영업이익 증가분 294억 원 중에 미국 법인의 증가분이 무려 154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 2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에 3공장 설립 검토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했는데 예전에는 수출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맨날 저 반도체 어떻게 하냐, 뭐 무역 자금 지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게 그냥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상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품목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굴 넙치 전복 나왔습니다. 김굴 넙치 전복. 그게 뭐예요? 우리 수출 유망 분야. 김굴 넙치 전복? 수출 우리 이제 어업 국가로 가는 거예요? 검은 반도체 아십니까? 검은 반도체.
그러니까 물론 이런 품목들이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그런 수출이 빠지는 거를 대응해주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더 그 탄탄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네. 수출 품목 자체가 좀 다변화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수출 품목이 다변화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 성능만 가지고 경쟁을 해서는 수출 품목 다양화가 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엔터주 관련한 얘기 많이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BTS라는 슈퍼스타 아니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노래만 1등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K-팝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품목들이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나갔을 때는 거기에 한국의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짜 탄탄하게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그 산업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혀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는 게 이게 음식료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김굴, 뭐 전복 이런 것도 될 수 네네네. 있고, 수출 품목 다변화가 되는 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라는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김이 근데 진짜 수출액이 꽤 되죠. 되죠. 작년이었나 언제 한번 봤는데 6천억인가 뭐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를 얼핏 제가 예.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요. 검은 반도체 8천억 나오네요. 8천억이에요. 예, 예. 한 해. 예. 사실 김은 뭐 엄청 큰 대기업이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요. 그 나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은 지도표, 그 다음에 광천, 또 어디가 유명하죠? 김 브랜드가 저 양반김? 양반김. 네. 아직도 있겠죠? 양반김. 네, 양반김. 예전에 양반김 좋은 김만 골라 살짝 우렸어. 살짝 두 번 구운. 예. 동원 양반김 유명했었죠. 요즘 이제 맛있는 김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요즘 기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가끔 김 이렇게 그릇에 담아 보면 예. 나중에 이제 다 먹고 나서 보면 바닥에 기름이 엄청 흥건해. 예, 기름을 조금 많이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예. 기름을 많이 써서 김인가? 김.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겠습니다. 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